미친 전셋값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으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한 2억 정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2천만 원 더 달라고 하면요. 그 돈을 나오나요? 어디서 구합니까? 네. 그러니 미친 전셋값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석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전셋값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전세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일단 뭐 매물이 품귀 현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이 2억을 돌파했고 예. 또 사상 처음으로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의 비율이 이제 70%가 넘어섰는데 예. 개별 단지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인 것이요. 90%는 물론이고 뭐 매매 가격과 격차가 거의 뭐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하려고 보면 이제 6억인데요. 예. 전세 가격이 5억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치밖에 안 나요. 네, 그리고 경기도로 가면 더 심합니다. 화성의 병정동의 한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1억 6천만 원인데 네. 전세 가격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 사실 500만 원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이 야. 차이가 나는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정도에도 사실은 전세 매물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입자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싼데 물량도 없다. 자, 이렇게 전셋값이 뭐 70% 정도에 달할 정도 비싸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글쎄요, 근데 일단 현재 그 전세값을 다 자기 돈으로 냈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네. 뭐 수도권 평균이 지금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만 보면 평균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억 3천만 원까지 올려줄 때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이 전세 세입자의 뭐 자금 여력도 봐야 될 거고 집을 산다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겠다, 뭐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확신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뭐 몇몇에서는 사람들은 심지어 돈이 있더라도 예. 쉽게 매매에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5억 5천에 사시는 분은요. 전세값은 나중에 돌려놔봤죠. 근데 이 집값은 이거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 오른다면이야 빚을 내서라도 뿐만이 사겠죠. 아닙니다. 또 전세는 이런저런 매력이 많아요. 근데 재산세 안 내고요. 그쵸. 사회적인 일종의 의료보험도, 약자로 네. 이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갈 수가 있고 아까 말하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도 이 해지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있더라도 그냥 전세로 살겠다 이런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뭐 연간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 가구 정도씩 입주를 하면서 공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인데요. 예. 그동안 한 그 지난해만 보더라도 한 18만 가구에서 19만 가구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의 그 전세 매물조차도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이 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순수 전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전세만 내줘도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이라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전세난에 대한 생각 들어봤습니다. 네.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민이 많죠. 예,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지방도 알아보고 뭐 경기도 쪽도 알아보고. 지금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올라서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내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전세값이 올라서 이럴 거면은 집을 좀 사는 게 어떻겠냐. 네, 전세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들으니까요. 뭐 물량도 없고 비싸기도 해서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고 뭐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는 뭐 신혼부부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그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네.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타의에 의해서 자꾸만 그 경기도 쪽 또는 또 인천 외곽 쪽 자꾸만 이제 도심의 그 사실 생활권을 갖고 있는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예. 이러다가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월세도요. 일단 전세가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월세라는 게 월별로 내는 게 월세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점점 그런 적이 많아집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그냥 줘야 돼야 뭐 받는 일종의 그런 깔세라고도 하죠. 예, 예. 뭐 그런
뭐 외국인 CEO라든가 네. 또 뭐 미군이라든가 이런 예. 렌트에 대한 하나의 패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네.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이제 추이가 아닌가 보는데 시기에는 좀 늦춰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집값이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세라는 거는 일단은 기존 전세금을 빼서 주고 이제 월세로 확 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집값이 한 10억이라고 하면은 전세가율 70%, 60% 하면은 이미 전세가 6억, 뭐 7억 정도가 있을 텐데 네. 집주인이 이거를 못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가 반전세라고 해서 한 2억 정도만 보증금 보증금 걸고 넣고. 월세로 넘기는 건데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지속되다가 서서히 전세는 사라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우리도 찾아오게 될 이 거라고. 얼마 전에 정부가 금리 한 번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초저금리 상태인데 은행에 돈 넣어도 이자를 많이 못 받는 상태에서 집주인들 더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원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이제 월세 전환 속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네. 금리가 인하된 만큼 집주인들은 그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수익을 지금 예금 그렇죠. 금리로 1%대 정도밖에 기대할 수가 네. 없는데 현재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6.4% 정도, 6%에서 8% 정도는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유리한 것이 월세가 되고요. 예. 또는 이제 그 기존의 전세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인 경우에는 뭐 대형의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 그 보증금이 만만치 않지만 네. 중소형일수록 집주인들이 돌려주고 월세로 받으면 내가 훨씬 이자가 셌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갈수록 중소형의 세입자들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게다가 이뭐 전세 가격 최근에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전국 최고가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전세를 한 달이 아니죠. 1년 뭐 그 계약 단위별로 네. 23억 원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23억 원. 전용 면적 244.66제곱미터의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최고가 전세값을 기록했네요. 최저가도 있죠. 네,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 있는 전세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이 39제곱미터 정도인데 800만 원. 결국 최저가 아파트 281가구로 이 최고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타워팰리스 저게 이제 76평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매는 되나 봤더니 매매도 한 3건, 4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43억, 45억에도 거래가 됐던 그 평수인데 전세가 23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하죠, 전세만. 궁금한 게요. 물론 이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런 집 23억 전세 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제 고소득 계층이 많으시죠. 또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사실 저런 분들은 그냥 월세로 매매로 사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서 사실상 다른 어떤 뭐 본인들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 세금을 좀 회피하려는 목적이 사실 좀 강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절세 혜택이 있길래 돈이 있어도 전세를 선택하는 걸까요? 일단 아까 말한 재산세, 네. 의료보험 이런 거에서 다 빠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일종의 편법인데 저런 고액 전세는 이 편법 증여의 이 효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세 10억이다, 전세 15억이다 하면은 네. 전세 높다고 국세청 추적은 잘 안 하거든요. 네. 매매는 몰라도 집값. 그러니까 전세를 부모가 살짝 전세값을 대주는 겁니다. 6억, 7억에서 10억 정도로. 그럼 네. 나중에 전세를 살다가 자연스럽게 전세금을 빼서 이제 마치 내 돈인 양 사용할 예. 수가 있어서 막 그런 알겠습니다. 용도로.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고 단이 아니지만. 그렇다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고요. 네. 또 뭐 제가 아는 어느 CEO는 외국계 회사 CEO들은요. 저기를 회사에서 전세를 줍니다. 월세를 줘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네. 어떻길래 23억 전세를 살았는지. 자, 그리고 그렇다면 네. 폭등하는 전세가 멈출 수는 없는지 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대책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단계적인 그 대책은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고요. 사실 즉각적인 처방책이 없다는 게 사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은 매매처럼 어떤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로지 그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그 양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그 아파트나 뭐 주택을 뚝딱하고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 마련
면을 좀 시급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조절하려면 그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상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힘든 부분이다. 백약이 정말 무효한데 공급 늘리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네. 대출금리 낮추는 거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정부도 이틀에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더라도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은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정부가 왕창 사가지고 네. 그 월세 살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전세로 좀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 부분부터 좀 이런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잘 통할지는 의문이고 저는 이번에 그 월세 전환율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법적으로 10%인데 좀 낮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잖아요. 전세 기간을 기존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어떨까요? 이런 네, 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법무부에서도 이게 발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용역 조사의 그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사실 좀 크게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세 더 안 넣을 주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좀 억울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2년 정도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이 1년 더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반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집주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오히려 매물이 좀 급속도로 좀 경직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데요. 월세 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전세하고. 월세 전환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네. 것을 부채질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신설될 당시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던 임대 가격이 폭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참에 살까? 어떻게 네. 할까요? 사는 네.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세 네. 계속? 현재 어쨌든 세입자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유리한 주거의 형태는 전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전환율이라든가 이자율을 고려하면 월세가 사실 가장 불리하고 또 매매의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그 전세 비율이 뭐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30%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 현재 전세도 상당한 대출을 포함하고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감안하면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좀 현실적인 타협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좀 보증부 월세를 그 반전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활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보면 마포구라든가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들 왜냐하면 입주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쿠아일로를 걷던 KB금융그룹 회장이 내정됐죠. 자, 윤종규 전 KB금융부사장 내부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윤종규 내정자. 네. 일단 저는 좀 의외였었는데 어쨌든 내부자 인물로 이번에 추천이 됐고요. 네. 가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이제 호남 출신이다. 네. 광주상고 출신이거든요. 광주상고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입시전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뭐 관피아, 모피아, 학피아 뭐 이런 피아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붙었는데 이런 피아와는 상관없는 이제 현역에서 뛰다가 KB금융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어떤 KB금융맨이다. 이 정도의 특징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어떤 진통 이런 거는 없을까요? 아마 그 점을 해결하려고 내부인을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갈도 가장 일성도 내부 이 화합, 조직 화합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알겠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내분으로 얼룩졌던 KB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재산 환수하고 있는데 자 내놓을 때는 자 이거 이 땅 몇 억짜리야 이거 몇십억짜리야 하고 내놨는데 막상 이거 팔려고 보니 그 정도 가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네. 이거 빈 껍데기 갖고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도 있습니다. 이게 의외였습니다. 지금 1,703억 원 환수하겠다고 이제 전시 일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눠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1,270억이고요. 네. 나머지 미술품 뭐 이런 이 금융자산 이런 게 433억인데 이쪽은 뭐 휘호를 경매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지금 한 73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1,270억입니다. 아. 근데 검찰이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당시 발표할 때 많은 기자들이 1,270억 내놓는다고 했을 때 선순위 걸려 있는 거 아니냐, 대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좀 굉장히 얼버무리면서 걱정 없다 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네.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한 620억 정도의 선순위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네. 공시가 감정가의 절반 정도는 이미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매 치더라도 나머지 지금 1270억에서 620억 빼도 한 600억인데 이제 공매 특성상 또 떨어집니다. 한 300억, 400억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일가의 재산, 시공사 부지도 있고 한데 선순위 채권 제외하고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전체적인 그 부동산을 일일이 저희가 최근 시점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말씀 앞서 하신 부분처럼 선순위 채권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도를 이제 고려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채권을 먼저 뭐 갚는다면 그런 부분이 일단 말씀하신 그 1,270억 정도의 가치가 뭐 유지될 수가 있고 어차피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매도자의 그 권한이 가장 크니까요.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지금 사실 현금적으로 당장 그 할 수 없는 그 부채라면 사실은 그 정도 300억, 400억 수준조차도 뭐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270억을 팔고도 먼저 뗄 거 떼고 다 하고 나면 먼저 가져간 사람 하고 나면 네. 결국 법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400억도 안 된다.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